이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그냥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이덕일 소장님은 대학교 과정에서도 역사를 전공하셨나요? 예. 학부 과정에서도? 예. 예.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 지금 그 논문은 어느 주제로 쓰신 거죠? 제가 지금 미처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리 좀 알고 나와서 좀 조사를 말씀을 만주 지역 이제 독립운동사인데 특정한 주제로는 이제 동북항일연구원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한국사 역사학교에 우리 그 이덕일 소장님과 어떤 그런 견해, 시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인적 구성을 말하는 거라면 저희가 절대 소수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그 저희가 주장하는, 저희가 강하게 이제 내세우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뭐 자리 잡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길을 위해서 나의 그런 걸 자료로 포기하겠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현재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논지를 견지하면서도 오히려 그 저희 같은 이런 논지들이 당연히 정상국가라면 국가적인 뭐 어떤 지원을 받고 해서 이제 그 제도권 진입이 가능하다면 그때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석에서는 동조한다라는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은 많이 듣죠. 그러나 그걸 갖다가 사석에서 한 의견은 글로 쓰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차원의 개인의 인생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현재로서는 이제 절대 소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 지금 이덕일 소장님을 지칭할 때는 제야 사학자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야란 표현은 그 역사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역사 그 정규 코스로 안 거치고 한 분들을 비하하는 용어로 썼는데 예를 들어서 단국대학교에 이제 윤나영 교수님 같은 분은 심지어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쓰냐면 강단의 제야사학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수고 다 코스로 마쳤고 현직 대학 교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의 제야사학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뭐 상대가 뭐라고 부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갖고 있는 견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당히 이게 벌써 어떤 학문 주장이 옳고 그름을 갖다가 1차 사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특정한 딱지로 붙여가지고 의미 규정하는 거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면은 동북아 역사재단과 같은 어떤 정부 기관이나 정부 연구기관 또는 뭐 공사립을 포함해서 대학에 교수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그 이덕일 소장님과 견해를 좀 같이 하거나 동조하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어떤 여건에서 같이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건이 상당히 이제 전향적인 여건이 된다면 저는 이제 저희도 뭐 그동안 쭉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딱 지금은 융합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역사학자들만 해야 되느냐, 뭐 정치학한 분들도 있고 사회학한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융합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뭐 전향적인 조건만 마련된다면은 상당수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좀 많아졌으면 쓰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또 우리 소장님과 같은 분들도 좀 정부 내에 들어와서 좀 공식적인 일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한 가지로 이 역사를 이제 많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에서 아까 노론사관 또 일본의 식민지 사관 등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주변국 간에 그 나라의 그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키거나 관여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우리 동북아 말고 다른 지역에? 어떻습니까? 글쎄 예전에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하니까 마르크 브루가 이제 역사를 위한 변명을 쓰듯이 어느 나라 영구히 지배하려면은 이게 정신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민사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인도사를 공부한 분을 만났더니 영국에서도 인도의 식민사관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침략 지배한 쪽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
대만은 나중에 국공내전에서 이제 국민당 정권이 패전하면서 대만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호적이라든지 부사년이라든지 하는 대륙의 A급 학자들이 대만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이분들이 인문학을 그 시스템을 다시 짜면서 대만의 이제 이 대만대라든지 대만 중앙연구원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뭐 세계의 그런 식의 한국학, 인문학을 세계와 당당하게 그 어깨를 겨루고 뭐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관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떤 세계 식민지배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것이 유독 더 좀 잔혹하고 좀 심했다. 여러 가지 그 행태라든지 강도가 이제 이런 평가도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든 자기들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또 말끔하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미래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여전히 그런 그런 사관을 계속해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든지, 자기들이 아주 사과의 인색은 이런 경우를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독일과 그 일본의 그런 차이를 보면서 이것은 그 일본 사람들의 뿌리 깊은 열등감에 기인하고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황실, 거기가 우리 백제에서 이렇게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의 지배층에 있으면서 가다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그 어떤 그 뿌리 깊게는 바탕 속에는 아주 열등감이 작용해서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제가 방금 그 주장한 그런 들에 대해서 좀 어떤 아시는 대로 아니면은 또 평소에 어떤 가지고 계시는 생각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일본은 그 당시에 식민지가 필요할 정도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토지조사 사업부터 하는 게 땅을 뺏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근원적 수탈이라 그러죠. 정상적인 일본이 식민지가 자본주의가 그만큼 발달해서 식민지가 필요한 상황이면 자본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갖고 와서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결국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땅을 강탈하니까 아주 격렬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일본 경제가 계속 추락을 하니까 그 해결책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다가 반짝 특수가 있었는데 이게 가라앉으니까 그 다음에 37년도에 중국을 침략해서 중일 전면전을 일으키죠. 그래서 북경 점령하고 천진 점령할 때 잠깐 주식이 뛰었다가 또 이제 장기간에 되니까 주식이 또 폭락하죠. 그러니까 이번엔 또 동남아로 가는, 그러니까 그 일본이 끊임없이 전쟁으로 경제를 일으켜야만 그 침략 경제인데, 침략 경제의 한 부산물로 한반도 북부에다가 몇 개 공장 세워준 걸 가지고 지금 마치 그때가 식민지 시대 때 근대화가 됐다라고 이제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 의원님 말씀대로 의식적인 측면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해보면은 그 열등감적인 그 일본 열도를 자꾸 벗어나고 싶어하는 지진의 땅이고 하니까 그런 의식의 발로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일본이 저런 군국주의 사관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적 인적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노부 슈케, 아베의 집안에 A급 전범이 3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시각에서 볼 때 처음에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나서 도쿄 국제전범재판소를 여는데 여기에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노부 슈케도 A급 전범으로 체포돼 들어갑니다. 원래 A급 전범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당해야 되는데 미국의 그 당시 국동아시아 정책이 그 중국의 국민당 정권이 들어서는 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국민당 정권이 그 공산주의 세력을 막는 걸 전제로 하고 아시아 정책을 짰는데, 중국에서 모택동이 승리를 하니까 급격하게 정책을 전환하는 게 일본을 갖다가 반공의 보루로 삼게 되죠. 이걸 갖다가 역코스라고 하는데요.
그 역호수 정책에 의해서 귀신 오부숙계 같은 경우 기소도 안 당하고 대거 전범들이 그 석방되고 그다음에 아무 혐의를 안 받게 되고 공직 추방령이 철회가 돼서 공직에 나오게 되면서 일본 전범 세력들이 그대로 일본 정계의 주축이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자민당 이 두 당이 합당해 가지고 이 보수대연합 이제 자민당을 만들게 되면서 이 주축 세력들이 군국주의 세력이 주축이 되니까 그 세력의 적자인 아베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과거에 패배한 게 잘못이지 전쟁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에게 반성해라 사과하라 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역사관을 튼튼하게 독립운동사 중심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그런 쪽을 한치로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무장해서 대응하는 것만이 저희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